문제풀이를 그리고 또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법학교는 문제풀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한 400문제 정도 되는데 이 뭐 모든 문제를 다 풀 수는 없고 한 5문제에서 1문제 정도,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나머지는 풀어보시고, 그리고 또 이제 또 이론서를 이렇게 한번 보면서 이해 안 되면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을 먼저 한번 봅니다. 임의적 성격이 제일 강한 것은, 그러면 이제 임의적이라는 것은 반대 말은 뭐고 강제적이겠죠. 당사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강제적이 아니라는 얘기죠. 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법에 안 따라도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임의적이라고 하죠. 자, 친권 상속, 친족 상속법은, 이 친족 상속법은 당사자가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죠. 명문 규정으로 가령 뭐 혈족의 배우자, 뭐 인척 범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친족 범위 명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뭐 어긴다라든가, 또는 뭐 상속 범위가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또는 유언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위배한다든가 이러면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물권법은,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배타적 권리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아주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권법은 대부분의 규정이 강행 규정입니다. 강행이에요. 그래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면 그걸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리고 저당권 이런 것들은 등기를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등기 없이 우리 뭐 물권을 창설하자, 이거 안 됩니다. 다음에 민사소송법. 그래서 어떤 그 민사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어떤 그 심리하고 결정하는 그 절차들, 이런 것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민사소송법은 반드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하라. 임의적이 아니 강제적이다. 다음에 채권법. 채권법은 이제 그 민법에서 가장 그 임의적 성격이 가는 게 채권법.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인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특정인에 대한 권리를 채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어떤 그 이행을 하라라고 요구하는 그런 권리들, 이걸 채권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겠죠. 이 집을 파는데 얼마에 팔지, 누구에게 팔지, 중도금은 언제, 잔금은 언제, 이런 것들은 당사자가 정하게 돼 있다. 그게 이제 당사자가 안 정했을 때 보충적으로 민법 채권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1번은 가장 임의적 성격이 강한 것은 채권법이다. 4번이 답이겠죠. 그리고 이제 8번을 한번 봅니다. 재산권임과 동시에 지배권인 것은. 그래서 우리가 권리를 이렇게 나눌 때 내용에 의한 분류와 작용에 의한 분류로 이렇게 나눕니다. 내용에 의한 분류는 인격권, 재산권, 이렇게 나누고, 작용에 의한 분류는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인격과 관련된 우리 생명, 신체 또는 우리 성명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인격권에 해당되겠죠. 물권, 채권, 무채재산권은 재산권에 해당되겠고, 우리가 친족, 상속, 여기는 친족권에 해당되겠죠. 물론 이제 상호권도 있죠. 상호권도 있습니다. 재산권인과 동시에 지배권인 것은, 그러니까 이제 재산권임과 동시에 작용에 의한 분류로서 지배권인 것은, 지배권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를 대상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누리는 걸 지배권이라고 하죠. 물권, 무채재산권, 친족, 친권, 이런 것들이 이게 해당되겠죠. 청구권은 채권을 채권이 대표적인 거겠죠. 물론 청구권은 채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친족적 청구권도 있고 물권적 청구권도 있어요. 주로 이제 채권적 청구권이 일반적이겠죠. 그래서 의사표시로서 급부를 이행하라는 의사표시로서 하는 거겠죠.
이건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누리는 것. 다음에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 관계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것을 형성권이라고 합니다. 항변권은 청구권을 저지시키는 거예요. 거절하는 것. 이걸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물권과 채권, 재산권인과 동시에 지배권. 재산권인 것 같아요. 물권, 채권은. 그런데 물권은 지배권이요. 채권은 청구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1번은 아니고 소유권과 형성권. 소유권 재산권인 게 맞아요. 그런데 형성권은 지배권이 아니죠. 그래서 틀렸고. 다음에 무채재산권과 물권. 무채재산권이나 물권이나 채권 다 재산권이에요. 그런데 지배권은 무채재산권이나 물권은 여기에 채권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무채재산권과 친족권은 재산권이 아니죠.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8번은 답이 3번입니다. 다음에 13번을 보겠습니다. 공법과 사법의 어느 것에서 속하지 않는 것, 이걸 경제법, 사회법 중에 포함되는 게 경제법이에요. 국제법은 공법이고 헌법, 공법, 수표법은 사법입니다. 다음에 18번을 봅니다. 틀린 것은 법원이라는 건 법의 존재 형식을 얘기하는 거고 맞고, 대륙법계는 판례법주의를, 영미법계는 성문법주의를 반대로 정해졌죠. 대륙법, 그러니까 불란서나 프랑스나 독일법은 성문법주의예요. 그리고 영미법은 영국이나 미국은 판례법주의예요. 불문법 국가입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법의 진화 과정은 불문법에서 성문법으로 이해 당연하겠죠. 현대국가의 질서법은 성문법을 기본으로 하고. 다음에 22번을 봅니다. 절차법에 속하지 않는 법은 다음 어느 것이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법을 나눌 때는 실체법하고 절차법으로 이렇게 나눈다고 그랬죠. 실체법은 권리 의무에 관해서 규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권리 의무에 관해서 규정해 놓은 민법, 그리고 상법 이런 것들, 그리고 그리고 뭐 형법 이런 것들에 해당되고, 절차법은 이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를 규정해 놓은 게 절차법. 민사소송, 형사소송 또는 등기법 이런 것들 이렇게 해당됩니다. 절차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어음법이 되겠죠. 다음에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다 이건 절차를 규정해 놓은 법이야. 권리구제 절차. 다음에 28번을 봅니다. 조리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조리라고 하는 것은 이 사물의 이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물의 본성, 이치, 우리가 뭐 흔히들 뭐 미풍양속, 사회상규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전부 조리입니다. 경험칙 뭐 하는 것들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 그 민법 1조에 보면 민사에 관해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에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조리입니다. 법 실증주의자들은 당연히 조리의 법원성을 부정하겠죠. 그런데 역사법 학자들은 조리의 자연법론자들 이런 인정을 합니다. 법 실증주의라는 건 뭐냐면 실정법에 나와 있는 것들로만 법규를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자연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태생적으로 우리 인류가 존재하는 자연현상, 존재하는 그 자체로서 어떤 법규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당연히 자연법론자들은 이 조리의 법원성을 인정하겠죠. 그런데 법실증주의, 조리라는 것은 명문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법실증주의자들은 조리의 법원성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28번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형사 판단에 있어서 처벌 법규가 없더라도 피고의 죄가 클 경우는 조리에서, 그러면 안 되죠. 죄형 법정주의라고 그랬죠. 관습법으로도 의해서 처벌할 수 없는데 하물며 조리에 의해서 처벌하면 안 되겠죠. 민사 판단에서는 적용할 법이 없더라도 조리에 대해 판단할 수 있다고 했어요. 민법에는. 다음에 일정한 경우 조리는 성문법을 개폐하는 능력이 그렇지는 않죠. 성문법으로 어떻게 조리가 개폐를 합니까? 보충적으로 명문 규정이 없을 때, 이럴 때 적용되는 거고. 자, 35번 봅니다. 이른바 절대권이라고 할 때는
반대 규정이 권리가 상대권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차이입니다. 절대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게 절대권이고, 그리고 물권이나 무죄재산권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이제 상대권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자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는 이걸 상대권이라고 합니다. 절대권, 무죄재산권. 아까 뭐 지배권 행사하는 부분이 여기죠. 물권이나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죠. 부양 청구는 부양 의무가 있는 자에게만 그래서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겠죠. 부부관계라든가 또는 어떤 뭐 친족관계가 있다라든가. 채권, 청구권 행사할 때는 반드시 채권자가 누구에게만 채무자에게만 권리를 행사해야지 누구에게나 주장하면 안 되겠죠. 다음에 일신전서권도 마찬가지로 이렇고, 무죄재산권은 우리가 실용신앙권이라든가 특허권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죠. 이게 절대권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38번 형성권이라는 것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관계를 형성시키는 거죠.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것. 이걸 형성권이라고 합니다. 형성권에는 어느 것인가? 3번 되어 있죠.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일정한 법률관계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권리. 그래서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관계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걸 변동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44번을 봅니다. 근대 입헌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근대 입헌주의.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현대. 이건 구별해야죠. 근대는 이제 프랑스 혁명 이후에, 그리고 현대는 이제 산업화가 된 이후에, 그래서 현대 복리주의, 근대는 자유주의가, 여기는 생존법 문제죠. 이때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유가 아니면. 그래서 근대 입헌주의 의미의 헌법의 특징, 이거는 근대 입헌주의는 권력 분리,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권력을 분리. 1인에게 가면 독재, 억누르니까. 해서 권력 분리예요. 여기는 복리는 이제 생존권 보장이겠죠. 근대 입헌주의적 의미의 헌법의 특질에 관해 잘못된 설명은 4번 보니까 생존권적 기본권. 이것은 현대 복리주의 헌법이다. 현대 복지국가의 헌법이다. 그리고 이제 권력 분리 원칙, 성문법 헌법, 경성헌법 원리, 이건 이제 근대. 다음에 이제 47번을 봅니다. 실질적 의미의 헌법과 형식적 의미의 헌법. 형식적 의미는 헌법전을 가지고 있는 거고, 헌법이라는 것은 국가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법을 이 헌법이라고 합니다. 국가의 근본, 그리고 통치권, 이런 것들을 규정해 놓은 것들, 국민의 기본권이라든가, 이걸 헌법이라고 하는데, 헌법전이라고 가지고 있는 헌법전, 이게 이제 형식적 의미 헌법입니다. 실질적 의미 헌법은 헌법전 내용에 없더라도 어떤 규정이 있더라. 그러면 그것도 헌법 속에 포함시킨다. 그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헌법전이라고는 없어요. 미국은 있죠. 미 연방 헌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헌법전은 없어요. 그러나 영국에도 국가의 근본 또는 기본권 또는 조직 작용에 관한 규정이 있죠. 마그나 카르타라든가 등등등, 대헌장, 권리청원 이런 것들 다 규정이 다 되어 있죠. 그래서 맞는 것은 4번 양자는 완전히 일치하는 입법 기술상 곤란하다. 그렇겠죠. 완벽하게 일치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4번이 맞는 지문입니다. 1번은 실질적 의미 헌법에는 형식적 의미 헌법이 모두 그렇지는 않죠.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 의미 헌법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식적 의미 헌법에는 실질적 의미 헌법이 모두 포함돼. 이건 일치할 수 없는 거고, 국회법, 정부조직법, 법원조직법도 형식적 의미 헌법이 형식적 의미 헌법이라고는 헌법전을 얘기하는 거니까 맞는 지문은 아니죠. 50번 봅니다. 현대 복지국가죠. 현대 복지국가죠. 이것은 권력 분립이 나오면 안 되겠죠. 생존권 보장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특징에 속하지 않는 것은 2번이죠. 자유권적 기본권 보장. 이것은 근대 입헌주의적 의미의 헌법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자, 54번 봅니다. 헌법 해석에 있어서 가장 우선된 법의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법 해석에는 유권 해석과 무권 해석, 이 무권 해석을 항리 해석이라고 합니다. 유권 해석은 입법 해석, 행정 해석, 사법 해석 이렇게 되어 있냐. 아예 그 정의로 그냥 법에 규정을 해놓버린 거예요. 뭐 물건이란 뭐 이렇게 아예 규정을 해놔버린다는 것들. 그런데 이제 무권 해석은 항리 해석, 학자예요. 이 무권 해석 가장 기본인 게 이게 바로 물리 해석이라고 했죠. 물리 해석. 다음에 이제 뭐 유추 해석이라든가 등등등등등 뭐 확장, 축소, 뭐 반대 해석, 물론 해석 등등등이 있는데 이 항리 해석, 무권 해석 중 가장 학자들이 하는 해석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물리 해석이에요. 원래 그 문자가 가지고 있는 언어적, 사전적 의미를 확실하게 하는 거야. 해석, 명확하게 불명한 것을 명확하게 하는 걸 해석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걸 명확하게 하는 게 바로 물리 해석. 이게 첫째. 이걸 먼저 하고 명확하게 그래도 불투명하더라. 이때 이제 논리 해석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 해석에서 가장 우선되는 것은 3번이죠. 물리 해석이다. 헌법 해석뿐만 아니에요. 모든 해석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그 문자적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논리, 그래도 안 되더라. 이럴 때는 이제 뭐 확장해다든가 유추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59번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성격이 아닌 것은 주의하세요. 1번 철저한 반공 반독재주의다. 이건 우리 헌법에는 없어요. 명문 규정은 없어요. 뭐 자유민주주의 실현한다든가 조국의 평화 통일을 지향한다든가 복지국가를 건설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뭐 철저한 반공 반독재주의 이건 없어요. 61번 법치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부당한 것은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해서 국민을 어떤 국민의 자유와 또는 권리를 이렇게 제한하라. 반드시 국회가 그러니까 국민의 우리의 대표자가 만들어 놓은 법에 의해서 우리를 통치하라. 이게 이제 법치주의라 그래서 공법에 있어서 가장 근본 이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랬을 때 4번 보니까 법률은 국민만을 구성하겠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법률은 법 집행자가 법률에 의해서 하라. 법에 따라서 하라. 마찬가지로 이제 그게 핵심이고 국민을 구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국민의 어떤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법치주의가 주장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63번을 봅니다. 우리 헌법상 공공복리를 위해서 가장 제한을 많이 받는 것. 물론 뭐겠어요? 재산권입니다. 재산권이 가장 그래도 만만하죠. 그래서 뭐 예술 표현 자유라든가 뭐 블랙리스트를 뭐 만들어서 뭐 관리를 한다든가 이러면 안 되죠. 주거의 불가침, 평온을 해야만 안 되고 학문의 자유. 당연 이런 것들은 공공복리 위해서도 원칙적으로 침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재산권은 정당한 보상을 하면 침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공복리를 위해서. 그다음에 67번 봅니다. 현행 헌법상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자유권적 기본권. 양심의 자유 중 내심의 자유. 내심의 자유는 절대로 밖으로 나오지 않는 한, 표현되지 않는 한 침해하면 안 되겠죠. 국가 권력 간섭이 미치지 아니하는 양에게 속한다. 맞죠. 내심에 있는 경우에는. 학문의 연구 또는 발표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학문의 자유가 남용되는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제한할 수 있겠고, 종교의 자유, 절대적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만약에 이제 절대적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이렇게 나오면 일단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 지문은 뭐 종교의 자유도 이게 밖으로 표현이 됐을 때 이럴 때는 제한을 받을 수가 있겠죠. 뭐 종교 자유는 무종교의 자유도 포함되는 거고. 다음에 73번을 봅니다.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 보장하기 위한 이중기준.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이건 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건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 기본적인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보면 비판, 어떤 권력자들을 비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유를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때만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라라는 게 이게 그래서 가령 뭐 전쟁 중이라든가 이럴 때 적국과 지금 싸우고 있다라든가 이럴 때만 부득이한 최소한 하는 게 바로 이게 이중 기준입니다. 그래서 명확성 그 위험이 명확해야 돼요. 명확해야 돼요. 그리고 사전 통제 그렇다 하더라도 사전 통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법익을 비교 형량해서 침해되는 법익과 보호할 법익을 비교 형량해서 이렇게 한다. 일사부질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이렇게 어떤 그 소송 절차에서 구제를 받았다, 판단을 받았다. 그럼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게 일사부질이에요. 이건 언론 출판 자유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소송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정하는 겁니다. 다음 81번을 봅니다. 사회적 기본권이 아닌 것은 교육을 받을 권리 그리고 환경권,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고 손해배상 청구권, 이건 생존권이 아니고 뭐야? 청구권이죠. 청구권. 다음에 82번 자유권과 사회권의 비교로서 가장 부적당한 것은 자유권이라는 것은 국가 권력을 제한함으로써 우리의 자유를 신장하게 하는 것이고 사회권은 이건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규정이죠. 그런 권리죠. 그래서 4번을 한번 봅니다. 자유권에 의한 법률 유보.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유권을 위해서 가령 법률을 유보시켜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법률을 제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한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회권에 있어서 법률에 이렇게 유보를 시켜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하는 거예요. 권리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률에 위탁해 놓은 거예요. 유보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유권에 있어서 법률 유보는 권리 제한적인 측면이 강하고 생존권에 있어서 법률에 유보시켜 놓은 것은 이건 권리를 형성시키려는 우리의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그런 의미가 강하다. 86번을 봅니다. 구속적부심사 요즘 구속적부심사가 큰 이슈로 되고 있는데 그 인신보호법과 관련되어 있죠. 구속 영장을 발부할 때는 다시 또 적부심사를 받아 적부의 여부에 있어서 심사를 받아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한다. 인신보호법과 관련되어 있고 다음에 89번 손실보상과 손해배상. 손실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체법 사상에서 나온 것으로서 국가의 적법한 행위에서 어떤 개인이 손실을 입었다. 이럴 때 손해를 발생했다. 이것을 배상해 주는 게 손실보상이고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위, 적법행위 아니에요. 위법한 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 이럴 때 하는 게 손해배상입니다. 그래서 3번을 보니까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은 재산상의 손실만을 보존하는 데 있다. 그렇진 않죠. 손해배상은 위자료라는 게 있죠. 위자료라는 거 하는 게 이게 바로 정신적 손해를 보상하는 거예요. 손실보상은 재산상 손실을 원칙적으로 하고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위자료까지 정식적 손해도 인정을 하고 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위자료 부분이 지나치게 저평가되고 있죠. 그래서 문제기는 합니다만은 자 96번 오늘날 의회주의는 여러 가지 면에서 위기에 처해 있으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옳은 것은 직접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의 민주정치의 가미 이게 지금 너무나 간접 우리가 이제 직접 참여하기 곤란하니까 우리 대표를 뽑아서 이렇게 어떤 그 의사를 표현을 하는데 그게 지나치다 보니까 왜곡이 되죠. 그래서 지금은 직접민주주의 정치를 가미하자. 소환제라든가 국민 발안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죠.
의원내각제의 본질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98번. 입법부와 행정부의 공화협력, 이게 의원내각제입니다. 이게 명확하게 분리되는 게 이게 대통령제고. 자, 여기까지 해서 1강을 마치겠습니다.